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김신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른바 구글세로 통칭되는 디지털 관련 세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데이터세를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주세들이 국내에 도입됐을 때에 국내 기업이나 현행 과세 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른바 국제조세라고 하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만을 좀 떠올리기 쉽고, 또 국세청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만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내에서 발생되는 법인세나 부가세 등 전반적인 세법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하고, 또 오늘 살펴볼 최근 디지털 세제의 개편 내용을 보면 기존의 국제제세에서 논의된 범위보다 훨씬 다양하게 바뀌고 있어서 우리 세무사님들이 신규로 진입하더라도 새로운 전문 분야 개척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한국세무사에서 지금 추진 중인 국제조세 전문가 과정도 곧 개설해서 되게 되면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최근까지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세제에 대해서 논의해 왔는지 보겠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국제조세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지만 2015년이 가장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5년에는 OECD와 G20 회원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디지털화되는 것에 따른 뱁스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뱁스라고 하는 것은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약자로서 직역하면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 2015년에 총 15가지의 뱁스 대책 프로젝트가 발표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뱁스 12에 보면 공격적 조세 전략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신고할 때 납세자에게 기초적인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조세 회피가 될 만한 사항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이 규정을 어기게 되면 여러 가지 페널티들을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역시 이제 세무대리인들에게 좀 가중한 부담이 주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 한국세무포럼에서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원칙적인 그 보고 의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검토할 시간을 또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액션 1을 보시면 크게 액션 1에서는 두 가지가 논의가 됐는데요. 첫 번째는 법인세 분야에 있어서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간 개념으로서 물리적 장소를 따라서 고정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계성 중심으로서 고정사업장을 좀 확대시켜야 한다는 개념이 도입됐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분야에 있어서는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더라도 전자적 용역인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4년 말에 부가가치세법 53조 1을 신설해서 국외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해서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근데 2015년에 발표안을 보면 최종적인 대안하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서 2020년까지 계속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후속 대처를 발표하기로 합니다. 그 중간에 2018년에 중간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때 개념이 약간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뱁스 자체를 종식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권을 시장 소재지 국가로 원천지급 과세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 또 하나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2020년까지 가다 보니 전체적인 합의에 이르기가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중간 단계 임시적인 조치를 각국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주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지금 논의되었던 것이 바로 이제 디지털 서비스 텍스 DST라고 하는 것입니다.
DST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이후로 2018년에 그 과세권 배분이 되면서 2019년 1월 OECD 정책 문서에 보면 이 과세권 배분을 연계성과 이익 배분 원칙으로 하되 영국에서 제안한 방법인 사용자 참여 제한, 그리고 미국의 마케팅 무형자산 제한, 그리고 인도에서 제한 중요한 경제 실제 제한을 혼합해서 방법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게 2020년에 나온 두 가지 과제인데요. 필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둥, 축 뭐 이런 거 뜻하는데 외국 문헌을 보면 어떤 과제라든지 제안 이렇게 할 때 아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가 통합적금법입니다. 그 연계성과 이익배분 규칙을 근거해서 물리적 실제가 없더라도 다국적 기업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나누시는 방법을 개발하는 거고요. 글로벌 최저한세는 어차피 다국적 기업들이 그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이전하면서 과세를 피하는 거니까 전 세계가 최저한세율을 다 매기게 한다면 그 과세 소득 이전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개념을 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2월 13일 날 OECD가 낸 보고서에 보면 해마다 전 세계 법인세 세수가 4% 증가하고 금액으로 볼 때는 최소 1,000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배분 효과는 통화조건법보다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확실히 더 큰 세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종 합의안이 2020년 말까지 나오게 돼 있었는데 코로나랑 그리고 미국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중반 이후로 공식 연장되어서 결국 그 벨스 프로젝트 액션1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DST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벨스 프로젝트에서 좀 벗어난 얘기인데 현재 우리 DST랑 디지털세랑 많이 혼돈이 있고 또 DST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 부분들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에 유럽은 임시 조치로서 DST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EU 집행위원회에서 두 가지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거, 그러니까 디지털 기업의 실제 위치가 중요하지 않고 기업 사업을 하는 그 실제를 바탕으로 해서 고정사업장 개념을 확대하는 장기적 방안을 검토했고요. 두 번째로는 임시적 방편으로 디지털 서비스 매출 자체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결국 이 둘 중에서 유럽 집행위원회는 DST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3월에 EU 경제재정이사회에서 이걸 정식 안건을 내놓는데요.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반대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미국과 통상마찰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다국적 IT 기업이 와서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 기업들이 철수할 것이다 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4개 국가가 독자적 DS 도입을 추진하고요. 지금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슈퍼 300일주 위반이라고 해서 통상 마찰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디지털세 합의 시점까지 지금 현재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그 국내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 부분이고 기획재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사실 연구 자료가 없어서 저도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DST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작년 말에 DST 부과 대상 기업과 세율을 구체적으로 입법 결의를 했는데요. 전 세계 매출 7억 5천만 유로, 약 하나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EU 역내 4천만 유로 이상 매출을 일으키는 디지털 기업에 대해서 3%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통일을 시켰습니다. 나라마다 2%, 3% 달랐는데 3%를 통일했고요. 그림을 보시면 의외로 저도 이 그림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불과 4개국밖에 안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작년 말에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이 법안이 디지털 서비스 텍스가 입법된 나라가 23개국에 이르고요. 그 다음에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국가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거의 40개국 가까운 나라들이 도입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많이 안 돼 있었고 저기 기획재정부에서도 이 DS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갖다 최근 보도 자료까지도 그 업데이트하지 않은 걸로 봐서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직접세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ST, WHT, 디지털 PE라고 되어 있는데 DST는 디지털 서비스 텍스고요. WHT는 위드 홀딩 텍스라고 해서 원천세입니다. 그래서 DST와 다른 차이점은 DST는 별도로 법안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과세 표준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별도의 법을 만들고요. WHT는 원천징수 제도를 조금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들 중에서 두 개를 다 도입한 나라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터키 같은 나라는 DST도 도입하고 그 다음에 WHT도 도입. WHT는 고정사업장을 개설하지 않은 외국 기업에 대해서 5%에 대해서 매출의 5%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요. 고정사업장을 만약에 개설하게 되면 법인세 납부할 때에 5% 원천징수했으니까 세액공제로 해서 빼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PE는 기존의 물리적 고정사업장에서 법인세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 기업에 대해 별도로 디지털 고정사업장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에 대한 입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DST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가 잘 아는 슈퍼 301조에 위반된다고 해서 다툰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 재무부가 프랑스가 사실 2019년 7월 달에 처음으로 입법이 통과돼서 세계 제일 먼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소급적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2020년 법인세 부과할 때에 DST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이죠. 그래서 부랴부랴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미국 통상법 301조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전 세계의 지금 모델 조세 조약이 고정사업장이 있는 회사의 소득만을 과세하게 되는데 이것은 고정사업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세하기 때문에 기본원칙이 위반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법인세도 아니고 또 부가치세하고 별도의 제3의 세금을 상설하는 거니까 이중과세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과세 대상이 보니까 7.5억 유로 이상 되는 디지털 회사들이 유럽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구글 같은 미국 기업들이 과세 대상이 되니까 왜 우리나라만 차별하느냐라고 돼서 이것은 차별 금지를 규정한 미국 통상법 301조에 위반된다고 해서 보복관세 또 WTO 제소하겠다라고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합의안이 여기에 대해서 좀 프랑스 쪽에 산발 물러섰고요. 2020년에 그때까지 돼 있었으니까 합의안이 뱁스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잠정 유예를 서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면 이 미국의 12월 2일 발표 나기 전에 이미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에서 의견을 좀 발표했는데요. 거의 미국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DST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도입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사실 기획재정 보도자료를 거의 뺏기다시피 해서 반대 의견을 좀 냈고요. 그중에 보면 DST가 일종의 협의가사라고 되는데 이거는 조세법 전문 학술지가 아닌데 주 내용은 아마도 조세 논리가 아닌 과세 불공평에 따른 유럽 회원국 여론 악화를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의사결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타당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좀 약간 유럽 입장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저도 작년 3월에 발표한 논문에는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많은 국가들이 DST를 도입할 건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게 됐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DST에 대한 유럽의 기본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게 디지털세랑 미리 검토를 해봤다는 거죠. DST 도입하기 전에.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에 디지털세가 너무 복잡해서 이게 법적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임시적 조치로서는 DST가 더 낫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소득세 과세 표준이 이익이 아니라 왜 매출을 했냐라고 하니 우리 자기들이 업종별 기업 수익률을 보니까 매출 대비해서 수익률이
일정 부분 나오고 예를 들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우리도 뭐 예상하기 한 5% 수익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디지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수익률이 거의 50% 육박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법인세율을 한 20%를 생각했을 때 수익률 15%면 그게 딱 3% 나옵니다. 매출액에 대해서 그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산출한 것이고요. 또 한시적 조치는 조세조약과 충돌하지 않아야 된다 원칙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100년 동안 국제조세체계가 얼마나 합리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불가는 거의 과세를 해오지 못했지 않느냐. 계속 기다리다 보면 영원히 과세를 못할 것이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다음 미국 통상법 저축에 대해서도 DST는 일단 소득과세가 아니고 소비세입니다. 그리고 고등사업장 없는 회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유럽 입장에서는 구글 같은 회사가 EU에서 한 번이라도 법인세를 낸 적이 있느냐. 오죽하면 구글세라는 말이 생기기까지 했겠냐라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법인세가 부과될 때 국내 기업들, 여기 영내 회사들이 이중과세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 그 DST 안에 명시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됐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조치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세계 100대 기업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고 그 안에 미국 기업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미국 회사들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그러면 DST를 설명드렸고 헷갈리니까 뱁스 디지털세라고 하겠습니다. 뱁스 다자간 협의체가 지금 구상 중인 디지털세인데요. 뱁스 다자간 협의체는 현재 137개국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러 1, 필러 2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통합접근법을 보겠습니다. 통합접근법은 금액 ABC로 해서 과세권을 배분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디지털 소득세의 개념도가 나옵니다. 보시면 전 세계 총 매출에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세금을 다 냈으면 통상 이익만 발생을 하는데 각 시장 소재지 국가에서 세금을 다 안 내다 보니 저만큼 초과 이익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초과 이익을 금액 A는 각 나라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자고 하는 것이 그 기본 개념입니다. 이 매출의 일정 규모에 대해서는 뱁스 다자간 협의회에서 나온 얘기는 이 매출 규모는 시장 소재지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연관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런 매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활동 지표로서 매출을 봐서 과세한다는 거죠. 특히 금액 A는 기존에 있던 그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벗어나서 새로운 과세 방법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매출에 대해서 이렇게 과세하는 DST와랑 크게 개념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에 대해서 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이질적이고 기형적인 형태라고 하지만 결국은 소득에 대해서 배분하는 그 금액 A에 대한 부분들도 매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좀 비슷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금액 통합접근법이나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적용 대상도 현재 논의된 것을 보면 7억 5천만 유로, 그러니까 DST와 동일한 기준으로 전 세계 매출 규모 이상 되는 회사들만 대상을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문제가 DST를 무조건 매출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문제를 제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7.5억 유로는 지금 현재 뱁스 프로젝트 액션 12에 보면 14에 보면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됐는데요. 그 대상 기업이 전 세계 매출 7.5억 유로이기 때문에 OECD 사무국에서는 이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액 B와 C인데요. 이 부분은 표를 보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금액 A, B, C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통화접근법에서 나온 금액과 현행 지금 국제조세 체계에서 과세하는 기준을 좀 보시면 국가 1, 2는 거지직국가입니다. 모 회사가 있든지 자회사가 있든지. 그래서 현행 국제조세체에서 고정사업자이기 때문에 현행 법률로 과세가 됩니다. 이전가격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죠. 그런데 국가 3처럼 디지털 거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고정사업장,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없는 곳에서는 현행 기준에서
시장적 국가가 과세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화접근법은 금액 A만큼 과세권을 행사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게 금액 B와 C 그리고 A와의 좀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최저한세인데요. 글로벌 최저한세는 금액 A 통합접근법과 별개의 과세 방법으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통합접근법이 만약에 시행이 늦어지면 글로벌 최저한세가 단독으로 이것만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두 규정 간에 서로 중첩되지 않도록 세공제하는 부분들을 다 두고 있기 때문에 중복과세가 되지 않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글로벌 최저한세의 핵심 구성 요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천지국에 대한 그 과세권을 좀 강화한 게 있고요. 만약에 원천지국에서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저세율 국가에서 다국적 기업의 눈치를 보고 과세를 안 하는 경우에는 세움 잠식 방지 규칙으로 전환됩니다. 그 전환되는 규정이 나에 있는 소득산입 규칙이고요. 그리고 다에 있는 세움 잠식 비용 공제 부인 규칙입니다. 결국은 원천지국 과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거주지국의 과세권이 이전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소득산입 규칙을 먼저 보시면 이게 거의 기본적인 개념은 유보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적게 하기 위해서 지출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면 이제 대주주인, 그러니까 결국은 거주국가에 있는 모 회사한테 법인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최종 모 회사가 만약에 부과되지 않으면 중간 모 회사한테 부과될 수 있도록 탑다운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다른 연결시설 기업, 다른 저세율 국가에 있는 기업에게 소득을 배분할 동기 자체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13일 OECD 경제분석 보고서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의 세수 증대 효과가 훨씬 높다고 본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만약에 소득산입 규칙을 적용할 만한 상황이 안 된다면, 그러니까 주주에 대해서 과세하기 힘들면 거주지 국가에서 그러면 원천지 국가의 비용 지출한 부분을 공제하지 않겠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거주지 국가에서 비용이 공제가 되지 않으니까 과표가 올라가게 되고 결국은 거주지 국가의 세수가 증대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좀 시사점을 보면요. 지금 현재 뱁스 디지털세 같은 경우는 사업 주체의 그 시장 소지국과 연계성을 찾고요. 연계성 찾는데 매출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지적 과세 원칙 우선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소득 이전 동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그 미국이 아까 필라원에 하는 통합접근법에 대해서 합의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세이프 하버는 뭐 안전항이라고 이렇게 직역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적으로 봤을 때 연착륙하기 위한 어떤 전제사항들, 특례사항들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조건으로 보면 이걸 기업의 의무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기업 자유를 맡기자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아까 디지털세에 부과할 때 이 금액을 배분할 때 이게 총 매출액이 얼마이고 각 국가별로 소득이 얼마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각 국가가 그 집행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글 같은 회사들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협조해 받아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는 데서 상당히 제약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좀 약간 종이 호랑이 같은 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 미국이 워낙 힘이 크기 때문에 뱁스 다자 협의체에서 그러면 뭘 검토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일부를 뽑았는데 읽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거 거의 못하겠다는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적 접근법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2021년 올해 중반기까지 합의를 보겠다고 했으니까 좀 결과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국내 세법의 담론가지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2015년 그 발표될 즈음에 좀 세법들을 많이 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세법의 개정이 있었고요. 특히
감정사업자 등록제도를 통해서 국외 사업자들이 전자적 영역이 이제 디지털 서비스니까 디지털 서비스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 의무 등록을 하겠고요. 작년 말에 좀 문제가 많았던 신고 불성실, 납부지역 불성실 가산세 면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이게 이 법이 뭐냐 그러면 53조 2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고하게 돼 있었는데 국기법에서는 신고 안 하는 경우에 가산세도 내지 않겠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부과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도 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근데 현재 또 문제되는 규정은 지금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직권 등록하게 되는데 이것은 부가세법 제8조 1항에 대한 사업자 등록 규정이 지키지 않았을 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법도 약간 수정이 좀 필요한데요. 부가세법 53조 2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등록 안 한 경우에도 국가 직권 등록하고 미등록 가산세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인세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유인물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썼는데요.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기획재정부가 뱁스 다자간 협의체에 따른 디지털세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호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법을 바꿨고요. 거의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모든 준비들을 다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DST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과세 대상에서 보면 금액 A를 아까 연계성 대상으로 분배할 때 보면 디지털 기업뿐만이 아니라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명품 회사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소비재 부품, 소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재 부품까지 그 대상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런데 전문 서비스업과 금융 서비스업은 제외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른바 핀테크 기술에 의해서 외국으로부터 대출이라든지 P2P 대출이라든지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 해서 늘어나는 수입을 일으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토스가 가장 유명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영국의 트랜스퍼와이즈라는 회사가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세 대상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법률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현재 과세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1920년대 이후로 소득과세 중심으로 국제조세법이 발전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사업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과세를 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그러면 법인세가 아니라 소득과세, 소비과세 형태로 과세를 하게 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된 것이 이제 데이터세인데요. 데이터세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OECD가 2015년에 발표한 벡스 액션에 나왔지만 현행 디지털 기업들을 자세히 보니 데이터를 되게 많이 쓰더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써서 그걸 개발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데이터를 수집하고 쓰는 데 있어서 거의 돈을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량만큼 우리 휘발유 리터당 얼마 부과하듯이 데이터 소비되는 수집하는 데이터만큼 소비세를 과세하자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각 소비지 국가에서 먼저 데이터세를 납부해야 되니까 법인 본점 소지지에서는 초과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과이익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그림 두 개에서 보시다시피 약간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초과이익이 크게 좀 차이가 나고요. 화살표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하나는 A고 A를 얘기하는 것은 통화접근법의 금액 A고요. D는 데이터세가 되겠습니다. 이걸 좀 산술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법인세 20%일 때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면 기업의 실질 수익은 초과수익이 만약에 100원일 때 각 국가에서 나오는 초과수익 100이라고 보면 세율 20% 부과하면 그 20만큼 시장 수제지 국가 1, 2, 3에 배분됩니다. 그러면 초과수익 잔액이 80원이 되겠죠. 근데 디지털세는 데이터가 원재료비가 만약에 100이고 그것 때문에 과세가 됐다 그러면 이게 100만큼 다 받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제조원가에 반영되니까 결국은 1, 2, 3국에서 수입이 발생되는
법인세 부과할 양의 과표가 주니까 법인세는 좀 20이 줄 겁니다. 근데 실질 세수 면에서 보면 80원만큼 돈을 거둔 거니까 결국 기업의 초과 수익인 디지털세에 비해서 더 많이 감소해서 한 20 정도밖에 안 남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세 이 말씀드리는 오늘 그 토론문에도 나온 부분인데 좀 구체적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었어요. 데이터세는 실질적으로 보면 뭐 이중과세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매출 원가를 차지하는 비용으로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그 법인세 원천 징수하고 좀 다릅니다. 그 시장소득에 1차적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조세 회피가 좀 불가능하다는 거. 두 번째, 그리고 여기서 초과 수익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 초과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세가 다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디지털세 지금 현재 총 디지털세 관련해서 나온 세제가 총 4가지인데요. 오늘 순위폐세는 제가 설명을 이걸로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좀 많이 씹다 보니까 제가 빠뜨렸는데요. 사실 구글세라는 명칭을 맨 처음 쓴 게 스니펫입니다. 스니펫이라는 뜻은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아주 작은 소량의 정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쓰이게 된 거는 구글 같은 검색 엔진 회사들이 뉴스 제목을 포함해서 한둘 정도 기사 내용을 갖다 보여주고 거기를 클릭하게 되면 뉴스 포털 사이트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트래픽 유발 및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콘텐츠 저작권료를 갖다가 강제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도입한 것입니다. 2013년에 독일이 처음으로 그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나서요. 실제로 세금으로 부과된 거는 스페인에 2014년에 했는데 그때 구글세라는 별칭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이유는 그때 검색 시장의 점유율의 90%를 차지한 게 구글이었고, 그래서 사용하게 됐는데 이후에 공교롭게도 다국적 기업의 조세 확피를 위한 DST나 디지털세가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구글, 애플, MS 같은 회사들이 있었고요. 결국 구글세가 가리키는 범위가 DST와 디지털세까지 확대해서 혼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전 찾아보면 스니펫에만 얘기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사전은 DST와 디지털세까지 포함해서 구글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스니펫에는 구체적인 과세표가 세리는 게 아니고요. 저작권료를 안 내면 과징금을 최대 6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거의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태료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조세 법률주의에 의한 조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저작법상 링크되는 기사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고요. 대법원 판례도 이미 저작권 조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은 지적재산권법 공부하는 분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들은 많이 논문을 썼는데 조세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릴 그 영향에 대해서는 진입해서도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우선 DST와 배수 디지털세 그리고 데이터세에 대해 이중과세 그리고 소비자의 전가 가능한지 그리고 국내 세수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기업들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표 하나로 그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지털세와 DST는 소득과세이고요. 그다음 데이터세는 소비과세입니다. 도입 가능성을 보면 DST는 우리나라가 지금 도입을 검토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디지털세는 이게 도입하려고 하는데 왜 보통이라고 했냐 그러면 사실상 이게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기획재정부도 보도자료에서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입법까지가 한 2, 3년 걸리고 또 실행되는 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법인세법상의 납세 의무자 규정을 좀 수정한다든지 고정사업장 부분 금액 예외를 갖다가 확대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아마 수정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 데이터세 같은 거는 좀 국내 도입이 좀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금 법안의 초안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데이터세가 연관되어 있는 게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한 기본소득을 도입하고자 하는 쪽에서 보면 대단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게 분명히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의 한 세원으로서 데이터세가 부과될 거기 때문에 연말 안에 어느 정도의 그 윤곽이 좀 나타날 것이고, 빠르면 발의도 가능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과세 가능성을 보면요, 디지털 서비스세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거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디지털세 자체도 법인세에 대해서 이제 부과를 하는 것인데, 부과되지 않는 전 세계 매출 1조 이상 되는 회사들에 대해서 과세를 하되 세액공제라든지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될 가능성이 좀 낮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세 같은 거는 물품세이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는 부가가치세나 법인세하고 과세가 중첩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전가 가능성 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디지털세가 좀 보통으로 나온 이유는 아까 금액 A에 대한 부분의 대상이 디지털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제조업까지 확대됐기 때문에요,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좀 올리는 식으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데 디지털 서비스만을 공급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데이터세나 DS나 마찬가지인데, 보통 플랫폼 회사 같은 경우는 양방향 시장을 두고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진입장벽이 높게 되면 이 회사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플랫폼 회사로 옮겨갈 이른바 고객 이동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 경쟁 상황에서는 전가가 좀 힘들다고 봅니다. 국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DST는 우리가 도입을 하지 않을 거니까요. 근데 한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국내 기업들에게 미칠 만한 회사들이 손에 꼽으면 네이버나 뭐 이런 회사 한두 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세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도 이게 확실한 답을 못하고 있는데 손해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도 참고 자료에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의 지금 기업들이 해외 진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2016년 이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원천지구 과세 원칙이 관철되면 결국은 기납부세액으로 국내 법인세에서는 납부를 안 하게 되고 그 나라에서는 납부하게 되니까 국내 대기업들의 국내 법인세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구글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고, 구글이 아니다 하더라도 전 세계의 지금 명품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8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품을 포함해서 외국 승용차라든지 이런 소비자 대상으로 과세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조업 분야의 과세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보지만 손해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ST나 디지털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중첩되지 않도록 세액공제를 다 두고 있기 때문에 세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데이터세 같은 경우는 신설되는 세목이고 구체적으로 IT 기업을 초점으로 해서 데이터를 많이 쓰는 회사를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세부담이 증가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IT 기업들이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수익 모델을 좀 수정한다든지 수익 구조를 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세 체계가 소득과세 중심에 있는 기존 국세처제에서 한계를 확인하고 있고, 특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소비과세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 뉴딜 산업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세제 개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정부도 디지털 생태계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법안 마련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